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데미안 제6부 야곱의 씨름. 특이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가 들려주었던 아브락사스의 이야기를 짧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가 가르쳐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이다. 당시 나는 18살의 평범하지 않은 청년이었다. 많은 부분에서 조숙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참 뒤처진 채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면 자부심에 넘쳐 오만해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 의기소침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때도 많았다. 나 자신이 천재 같기도 했지만 또 가끔은 반쯤 미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동갑내기 친구들이 느끼는 기쁨과 삶을 함께 누리는 일도 잘 되지 않았다. 그 친구들에게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외된 것만 같아서 나에게는 삶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근심하며 괴롭힐 때도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이미 어른이 된 괴짜였다.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용기와 자신에 대해 존경심 갖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의 말과 꿈, 상상에서 언제나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항상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모범이 되어준 것이다. 자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피스토리우스가 말했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가 도덕적이지 않아서라고 말이야. 뭐 그거야 자네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자네까지 도덕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네.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 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었다면 스스로 타조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때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자신을 비난하기도 할 거야. 하지만 그런 짓은 하지 말게. 불꽃을 들여다보게. 구름은 또 어떤가? 어떤 예감이 떠오르고 영혼 안에 있는 어떤 목소리가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 목소리에 완전히 자신을 맡겨야 해. 그 소리가 과연 선생님이나 아버지 혹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그런 질문은 자기 자신을 망칠 뿐이거든. 그 질문 때문에 인도를 걷는 보행자가 되고 화석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싱클레어, 우리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야. 아브락사스는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지. 그 안에는 밝은 세상과 어두운 세상이 공존해. 아브락사스는 자네가 가진 그 어떤 생각에도 그 어떤 꿈에도 반대하지 않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네가 언젠가 흠잡을 데가 없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경우 아브락사스가 자네 곁을 떠날 것이란 사실이야. 자네를 떠난 아브락사스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 요리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찾을 거야. 내가 꾸는 꿈들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단연코 어두운 사랑의 꿈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있었다. 그 꿈 속에서 나는 문장의 새 아래를 지나 옛날 우리 집으로 들어간다. 어머니를 포옹하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안고 있는 것은 절반은 남자, 절반은 어머니 같은 키 큰 여자였다.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를 향한 불타는 갈망이 나를 그 존재에게로 이끌고 있었다. 이 꿈에 대해서만큼은 피스토리우스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피스토리우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이 꿈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구석이었으며 나의 비밀, 나의 피난처였기 때문이다. 마음이 울적한 날이면 피스토리우스에게 부탁해
오래된 북수태후대의 파사칼리아 연주를 듣곤 했다. 나는 저녁 무렵 어두운 교회에 앉아 이 기이하고도 내면적이며 스스로에게 몰입하여 자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음악을 들었다. 그 음악은 내게 좋은 작용을 했고 내 영혼의 소리를 인정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다. 가끔씩 우리는 오르간 소리가 잦아든 뒤에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높고 뾰족한 교회의 아청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빛이 스며들었다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피스토리우스가 말했다. 사실 한때 나는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될 뻔했어. 하지만 그때의 일은 형식상의 오류에 불과했지. 사세가 된다는 건 분명 나의 소명이고 목적이야. 다만 너무 일찍 만족한 채 나 자신을 여호와께 맡겼을 뿐이지. 아브락사스를 알기도 전에 말이야. 물론 모든 종교는 아름다워. 종교는 영혼이거든. 기독교의 성만찬을 받든 메카를 향해 순례 여행을 떠나든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말했다. 목사가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니, 싱클레어. 그렇지 않아. 그랬더라면 나는 거짓말을 해야 했을 거야. 우리 종교는 마치 그것이 종교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거든. 마치 이성의 작업인 양 구하는 거지. 어쩌면 가톨릭 신부가 될 수는 있었을 거야. 하지만 개신교 목사는... 아니, 몇 안 되는 진짜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나도 몇 명 알고 있지. 성경 속 단어 하나하나에 의지해. 그런 사람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영웅이자 신하라고 생각한다고. 인류가 직접 영원이라는 벽에 그려놓고 바라보는 거대한 그림자상이라고 여긴다고 말할 순 없지.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이야 그저 박식한 말 한마디 들으려고, 의무를 이행하려고, 그 무엇도 소홀하게 하지 않으려고. 뭐 그 밖의 이유들로 교회에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사제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신앙인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우리 인간이 신들을 만들게 된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사람일 뿐이지. 피스토리우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이내 다음과 같이 이어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락사스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신앙은 아름다운 것일세, 친구.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지. 하지만 아직은 날개가 돋아나지 않은 젖먹이에 불과해. 아, 고독한 종교지. 아직은 진리가 아니야. 종교란 것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해. 예배와 도취, 축제, 신비로운 의식들이 있어야 하거든. 피스토리우스가 생각에 잠겨 자기 안으로 들어갔다. 신비스러운 의식은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작은 모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망설이며 물었다. 그럴 수는 있지. 피스토리우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난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적어도 몇 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할걸. 하지만 나도 알고 있어. 그건 아직 올바른 예배가 아니야. 갑자기 피스토리우스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젊은 친구. 피스토리우스가 마치 캐묻듯이 말했다. 자네에게도 신비스러운 의식이 있지. 분명 나한테는 말하지 않는 꿈을 꾸고 있을 거야. 그걸 알고 싶은 것은 아니네. 하지만 말해두는데 그 꿈대로 살게. 그 꿈을 유희하고 그것을 위해 제단을 세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라 해도 하나의 길이니까 말이야. 우리, 그러니까 자네와 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언젠가 세상을 혁신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할 거야. 하지만 우리 안에서만큼은 날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자네는 이제 18살이야. 싱클레어, 자네는 길거리 창녀에게로 달려가지 않아. 자네에게는 분명 사랑의 꿈과 소망이 있을 거야. 어쩌면 자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그건 자네가 가진 최고의 것이니까. 내 말을 믿어. 나는 자네 나이 때 내 사랑의 꿈을 능욕했고 그렇게 많은 꿈들을 이뤘어. 그래서는 안 돼. 아브락사스를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소망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금지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 이 일을 제기했다. 하지만 생각나는 모든 걸 행동으로 옮길 순 없잖아요. 역겨운 인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수는 없는 거고요. 피스토리우스가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상황에 따라서는 죽여도 되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오류에 지나지 않아. 그렇다고 머릿속에 떠오른 모든 것을 행동에 옮기라는 게 아니야. 그 자체로 분명한 의미가 있는 착상들을 몰아내거나 그것을 이리저리 도덕적으로 저울질해서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지. 자기 자신이거나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뛰어난 생각이 담긴 잔을 마시며 재물의 신비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는 자신의 충동이나 소위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것들이 그 의미를 드러내. 그것들은 모두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 말이야. 또다시 정말로 근사한 생각이나 죄악으로 가득 찬 생각이 떠오른다면 싱클레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거나 엄청나게 추잡한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깐만 생각해보게. 자네의 내면에서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다름 아닌 아브락사스라는 사실을 말이야. 자네는 결코 아무나 죽이고 싶은 게 아니야. 분명 하나의 위장에 지나지 않겠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보이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자극하는 법은 없거든. 피스토리우스가 이렇게까지 나의 은밀한 속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말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의 권고는 너무나도 강하고 특별하게 내 마음에 와닿았다. 몇 년 전부터 품고 다녔던 데미안의 말과 같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스토리우스와 데미안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그런 두 사람이 내게 똑같은 말을 한 것이다. 피스토리우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야. 우리 안에 있는 현실 말고 또 다른 현실이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그 사람들은 자기 밖의 모습을 현실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세상이 표출될 수 없게 만들거든.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싱클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워. 하지만 우리의 길은 어렵지. 우리는 그 길을 가길 원하잖아.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2번이나 피스토리우스를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나는 거리에서 피스토리우스와 마주쳤다.
피스토리우스는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고독한 모습으로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었다. 술에 취한 듯 걸음은 비틀대고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피스토리우스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내 곁을 지나쳐갔다. 불타오르는 고독한 눈으로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한 채 걷고 있었다. 마치 어떤 존재의 어두운 부름을 따라가는 것 같았다. 나는 피스토리우스의 뒤를 따라 길을 걸었다. 피스토리우스는 마치 보이지 않는 철사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처럼 광적이면서도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 구원받지 못한 꿈의 세계인 집으로 돌아왔다. 피스토리우스는 저렇게 자신 안의 세상을 혁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이 저급하고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느꼈다. 피스토리우스의 꿈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취한 상황에서도 피스토리우스는 불안에 떠는 나보다 더 안전한 길을 갔을지도 모른다. 수업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될 때마다 눈에 띄는 동급생 한 명이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었던 친구였다. 키가 작고 허약해 보이는 가냘픈 그 남자아이는 계속해서 내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수치졌고 붉은 빛이 돌았는데 눈길과 행동에 무언가 독특한 데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친구가 골목에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지나가도록 두었다. 하지만 이내 나를 따라오더니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멈춰서는 것이었다. 나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냥 너하고 이야기나 한번 하고 싶어서. 친구가 수줍게 대답했다. 잠깐만 함께 걸어도 될까? 나는 그 친구의 뒤를 따라갔다. 친구는 무척이나 흥분하고 기대에 차 있는 듯 두 손을 떨고 있었다. 너 혹시 심령술사니? 친구는 느닷없이 내게 물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아니야, 크나우어. 전혀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접신론자야? 그것도 아니야. 에이, 그렇게 숨길 것 없잖아. 너한테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 난 그걸 느끼고 있다고. 네 눈에 그런 게 담겨 있어. 너는 분명 영적인 존재들과 교감하고 있을 거야. 단순한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싱클레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탐구자라서 그래. 그리고 너무 외롭고. 걱정하지 말고 털어놔봐. 나는 크나우어를 격려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지만 내가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야. 아마도 네가 그걸 느낀 모양이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꿈속에 살아. 하지만 자기 자신의 꿈은 아니지. 그게 차이야. 그래,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크나우어가 조용히 말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꿈속에서 사느냐일 테니까. 혹시 백색 마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나는 들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걸 익히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된대. 불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마법을 부릴 수도 있지. 그런 연습해본 적 없어? 호기심이 생겨 어떤 연습이냐고 질문하자 크나우어는 처음에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가 내가 가려고 돌아서자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잠을 자거나 집중하고 싶을 때 하는 연습이야. 어떤 낱말이나 이름 아니면 기하학 도형을 생각하는 거지. 온몸을 다해 생각해서 그것을 내 안으로 밀어넣어. 그것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침내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것이 목구멍에 있다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내가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질 때까지 이어가는 거야. 그럼 나는 완전히 확고해져서 그 무엇도 나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하게 돼. 크나우어의 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크나우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았다. 크나우어는 이상할 정도로 흥분하고 조급한 모습이었다. 나는 크나우어가 쉽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내 크나우어는 원래의 관심사를 털어놓았다. 너도 금욕을 하지? 크나우어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성적인 거 말이야? 맞아, 그거. 나는 2년째 금욕 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 가르침을 알고 나서부터야. 전에는 나쁜 짓을 저질렀었어. 무슨 말인지 너도 알 거야. 그럼 넌 여자하고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야? 없어. 내가 말했다. 아직 맞는 여자를 못 찾았거든. 그럼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여자를 찾아내면 같이 잘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 여자가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나는 다소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내면의 힘은 완전히 금욕을 해야만 키울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2년 동안 말이야. 2년 하고도 한 달이 조금 넘었지. 참 힘든 일이야. 가끔은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있어. 저기 크나우어, 나는 금욕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알아. 크나우어가 반박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그래도 너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더 높은 정신적인 길을 가려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몸이 정결해야 해. 반드시. 그래. 그럼 넌 그렇게 해. 하지만 난 이해가 안 돼.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다는 거지? 너는 너의 모든 생각과 꿈에서조차 성적인 것을 쫓아버릴 수 있어? 크나우어가 절망적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러지 못해.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밤이면 나도 꿈을 꿔. 나 자신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꿈들이지. 그래, 끔찍한 꿈들이야. 피스토리우스가 내게 한 말이 떠올랐다. 분명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옳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다. 내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실천할 수 없는 충고를 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자존심이 상했다. 누군가가 내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별별 시도를 다 해봤어. 크나우어가 옆에서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 잔물이나 눈으로 샤워를 해봤고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더라. 밤이면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 그러다 보면 내가 정신적으로 배운 모든 것이 조금씩 잊히는 거지. 끔찍한 일이야. 도통 정신을 집중하거나 잠을 들지 못하거든. 그래서 밤새 깨어 있을 때도 많아. 더는 못 견디겠어. 만일 내가 이 싸움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래서 굴복하고 나 자신을 다시 더럽히게 된다면 나는 단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이해하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크나우어가 하는 말이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크나우어의 괴로움과 절망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내가 느끼는 것이라고는 하나뿐이었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 그러니까 넌 전혀 모른다는 거지?
마침내 크나우어가 지친 듯 슬픈 얼굴로 말했다.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 넌 어떻게 해?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크나우어. 이런 건 서로 도울 수 없는 일이야. 나 역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 정말로 내 본질에서 비롯된 것을 실천해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 네가 너 자신을 찾아낼 수 있다면 넌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찾아낼 수 없을 거야. 내 생각은 그래. 크나우어는 실망한 듯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나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갑자기 징후에 가득 찬 눈빛을 이글거리며 얼굴을 찌푸리고는 분노해서 소리를 질렀다. 야, 넌 참 멋진 성인이로구나. 너도 죄를 지을 거야. 내가 알지. 그냥 현자인 척 굴 뿐이지. 속으로는 나나 다른 사람들처럼 더러운 것에 달라붙어서 말이야. 넌 돼지야. 나랑 똑같은. 우리는 모두 다 돼지라고. 나는 크나우어를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다. 크나우어는 두세 걸음 정도 나를 따라오는가 싶더니 이내 멈추고서는 몸을 돌려 달아나 버렸다. 연민과 혐오의 감정이 뒤섞이며 속이 메스꺼렸다. 집에 돌아와서는 내 작은 방에 내가 그린 그림 몇 장을 늘어놓은 다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꿈에 빠져들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크나우어로 인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내 나의 꿈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관문과 문장, 어머니와 낯선 여인.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또렷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매일 15분 정도 몽환적인 상태에 빠져들며 그림을 그렸고 며칠 후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벽에 그림을 건 다음 그 앞에 탁상용 램프를 켜놓고 마치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워야 하는 신이라도 마주한 듯 그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이전에 그렸던 것과 비슷한 얼굴이었다. 내 친구 데미안과도 닮아 있었으며 몇 가지 표정은 나와 비슷하기도 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었고 숙명을 받아들인 듯한 시선은 나를 지나쳐 어딘가를 골똘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그림 앞에 서 있자니 내면의 긴장감으로 가슴속까지 서늘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 그림에게 물었고 비난했으며 애무했고 또 기도를 했다. 어머니라고도 불렀다. 애인이라고, 창녀라고, 매춘부라고, 아브락사스라고도 말했다. 그러는 사이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떠올랐다. 아니, 그것은 데미안의 말이었을까? 언제 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처음 들은 말은 아닌 것 같았다.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말. 그림 속 얼굴은 램프의 불빛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습을 바꾸었다. 환하게 빛나다가도 시커멓게 어두워졌고 생기 잃은 눈동자 위로 파리한 눈꺼풀을 덮어내리기도 했으며 다시 눈꺼풀을 열어 이글거리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것은 여자였고 남자였으며 소녀였고 어린아이이자 동물이었고 얼룩으로 쪼그라들기도 했다가 다시 크고 또렷한 모습이 되었다. 마침내 나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강력한 부름을 따라 눈을 감고 그 안에서 그림을 보았다. 하지만 너무나도 깊숙이 내 안으로 들어간 탓인지 나와 분리가 되질 않았다. 그림이 온통 내가 된 것만 같았다. 그때 이른 봄의 폭풍처럼 어둡고 무서운 소리가 쏴 하고 들려왔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험에 새로운 감정에 사로잡힌 채 몸을 떨기 시작했다.
별들이 내 앞에서 반짝거리다 자취를 감췄고 내가 잊어버린 어린 시절에까지 이르는 최초의 기억들, 존재 이전의 시기, 생성의 단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비밀스러운 것까지 되짚으며 나의 온 생애를 되짚는 듯한 기억은 어제와 오늘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미래를 비추기 시작했다. 오늘의 나를 낚아채어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이끌어간 것이다. 그 장면들은 끔찍하리만치 화나고 눈부셨지만 이후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한밤중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옷을 입은 채로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잠든 모양이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 몇 시간의 일이 기억나질 않았다. 불을 켰다. 그러자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림을 찾았다. 하지만 그림은 벽에 걸려있지도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태워버린 것 같기도 했다. 아니, 내 손으로 그림을 불태운 다음 그 죄를 먹은 것은 혹시 꿈이었던 걸까? 나는 큰 불안에 휩싸여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떠밀리듯 모자를 쓰고 나와 집과 골목을 지나쳤다. 폭풍에 밀려가는 것처럼 거리와 광장들을 지났고 내 친구의 캄캄한 교회 앞에서 귀를 기울여 보았으며 불안한 충동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찾고 또 찾았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는 나 또한 알지 못했다. 사창가가 늘어선 교회를 지났다. 아직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다. 더 멀리 외곽 쪽으로는 공사 중인 신축 건물들과 군데군데 시커먼 눈에 뒤덮인 벽돌 더미들이 보였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마치 목류병자처럼 그 황폐한 곳을 헤맸다. 그때 고향 도시의 신축 공사 건물이 떠올랐다. 한동안 나를 괴롭혔던 프란치 크로머가 처음으로 정산을 하자며 나를 끌고 갔던 곳. 잿빛 어둠 속에서 그와 비슷한 건물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마치 목류병자처럼 그 황폐한 곳을 헤맸다. 그때 고향 도시의 신축공사 건물이 떠올랐다. 한동안 나를 괴롭혔던 프란치 크로머가 처음으로 정산을 하자며 나를 끌고 갔던 곳. 잿빛 어둠 속에서 그와 비슷한 건물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문구멍이 입을 쩍 벌린 채 나를 안으로 잡아 끌었고 나는 뒤로 물러서려다 그만 모래와 쓰레기 더미에 걸려 비틀거렸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더 강했으므로 이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판자와 부서진 벽돌들을 지나 비틀비틀 폐허 속으로 들어갔다. 축축한 냉기와 돌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치고 있었다. 허여스름한 얼룩더미처럼 놓여있는 모래더미를 제외하고는 온통 깜깜했다. 그때 놀란 목소리 하나가 나를 불렀다. 세상에, 싱클레어, 대체 어디서 온 거야? 내 옆 어둠 속에서 사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고 야윈 남자 하나가 마치 유령처럼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순간 머리가 쭈뼛 섰지만 이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동급생인 크나우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긴 어떻게 온 거야? 크나우어가 잔뜩 흥분한 채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물었다. 대체 나를 어떻게 찾은 거지? 크나우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너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멍하니 대답했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무겁게 얼어붙은 입술에서 가까스로 내뱉은 대답이었다. 크나우어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래, 무언가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어. 네가 부른 거지. 네가 부른 게 틀림없어.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밤에? 크나우어는 가느다란 두 팔로 나를 힘껏 껴안았다. 그래, 밤이야. 이제 곧 아침이 될 거야. 오, 싱클레어, 나를 잊지 않았다니. 날 용서해 주겠어? 대체 뭘? 내가 정말로 못나게 굴었잖아. 그제야 나는 우리의 대화를 떠올릴 수 있었다. 사나흘 전이었던가. 그 후로 마치 한평생이 지나간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다 불현듯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크나우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까지도. 너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지, 크나우어? 크나우어는 추위와 두려움으로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맞아, 그랬어.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이 오기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어. 나는 크나우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최초의 태양이 잿빛 안개 속에서 너무나도 차갑고 힘없이 흐릿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크나우어의 팔을 잡은 채 한참을 걸었다.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말을 꺼냈다. 이제 집으로 가.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는 그저 잘못된 길을 간 것뿐이야. 잘못된 길.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돼지가 아니야. 인간이지. 우리는 신을 만들고 신과 싸워. 그 신은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조금 더 걷다가 이내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은 후였다. 그 시절 최고의 경험은 단연 오르간 연주를 들으며 혹은 벽난로 앞에서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었다. 우리는 아브락사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리스어 텍스트를 함께 읽었고, 피스토리우스는 베다의 번역본 중 일부를 읽어주며 거룩한 오음을 말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사실 이처럼 학술적인 것들은 나의 내면을 자극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 자신이 내면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기분 좋았다. 나의 꿈과 생각, 예감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도 좋았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지닌 힘에 대해서도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었다. 피스토리우스와 나는 모든 방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를 내게로 오게 만들거나 그의 안부 인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저 피스토리우스를 강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데미안에게 그랬던 것처럼 피스토리우스가 없어도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었다. 그저 피스토리우스를 강하게 상상하면서 나의 질문을 집약적인 생각의 형태로 보내기만 하면 그 질문 안에 담았던 모든 영혼의 힘이 대답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상상한 것은 피스토리우스나 막스 데미안이 아니라 내가 그림으로 그린 내 꿈의 모습이었다.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인 내가 꿈꾸는 데몬의 모습 말이다. 이제 그것은 내 꿈속에만 살거나 종이 위에 펼쳐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모습, 나 자신의 승화된 모습이 되어 내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자살에 실패한 이후 크나우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독특하면서도 가끔은 우스꽝스러웠다. 내가 크나우어에게 보내졌던 그날 밤 이후로 크나우어는 마치 충직한 종이나 개처럼 내게 매달리면서 자신의 삶을 내 삶과 연결시키려 했고 맹목적으로 나를 따랐다. 뿐만 아니라 매우 이상한 질문과 소망들을 가지고 왔는데 영혼을 보고 싶다거나 카발라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모른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특이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야 할 때마다 크나우어가 그 이상하면서도 바보 같은 질문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다. 그때마다 크나우어의 변덕스러운 발상과 관심사는 나에게 키워드가 되어주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주었다. 가끔은 크나우어가 귀찮아 마치 주인이 하인을 대하듯 쫓아버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크나우어 또한 나에게 보내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크나우어에게 준 것이 2배가 되어 내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크나우어 역시 나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고 어쩌면 그 길 자체라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크나우어는 정신 나간 책과 글들 속에서 치유를 찾으며 그것들을 나에게로 가지고 왔는데, 그런 책들이 내가 순간적으로 통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했던 것이다. 이후 크나우어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길에서 사라져버렸다. 크나우어와 반드시 논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는 달랐다. 학창시절이 끝나갈 무렵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꽤 특이한 경험을 했다. 아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살다 보면 한두 번쯤 경건함이나 감사 같은 미덕들과의 갈등에 빠질 때가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아버지 혹은 스승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발걸음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고독의 가혹함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숨을 곳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말이다. 나의 경우는 격한 갈등 없이 부모님과 부모님이 속한 세상, 내 아름다운 유년 시절의 밝은 세상과 헤어질 수 있었다.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멀어지며 낯설어진 것이다.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고 고향을 찾을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까지 힘든 것은 아니었다. 그럭저럭 견딜 만한 고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습관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특별한 욕구에서 비롯되어 사랑과 경외를 표현했던 곳, 마음을 다해 제자가 되어 친구가 되었던 그곳에서 마음속 물결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는 다르다. 괴롭고도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친구이자 스승인 존재를 거부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독침이 되어 심장을 찌르며 거부를 위한 타격 하나하나가 모조리 자신의 얼굴로 돌아온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도덕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충직하지 못함, 배은 망덕 등의 단어를 마치 치욕스러운 외침이나 낙인처럼 떠올린다. 그러면 놀란 가슴이 두려움에 휩싸인 채 유년 시절의 미덕이 깃든 사랑의 골짜기로 도망을 치게 되고 이러한 균열이 일어났음을, 유대가 끊어졌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내 마음도 그랬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스토리우스를 절대적인 안내자로 인정하는데 저항하는 감정 하나가 생기게 된 것이다. 내 청소년 시기에 그 중요한 몇 달 동안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우정을 쌓았고 그의 충고와 위로, 그의 결을 경험했다. 신은 피스토리우스를 통해 내게 말을 했으며 내 꿈은 피스토리의 입을 통해 내게로 다시 돌아오고 설명되었으며 해석되었다. 피스토리우스는 내가 나 자신에게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조금씩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스토리우스의 말에는 가르침이 너무 많으며 피스토리우스가 이해하는 것은 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다툼은 없었다. 그렇다고 격한 논쟁이나 결별, 청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단 한마디, 그것도 별로 해롭지 않은 한마디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무해한 한마디가 던져지는 순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망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갖가지 세계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한 예감이 나를 짓누른 것은 꽤 오래전부터의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피스토리우스의 낡은 서재에서 그 예감은 분명한 감정이 되었다. 우리는 불을 앞에 두고 서재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비밀의식과 종교들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그것이 가능한 미래에 열중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게는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이 생기고 흥미로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에게 그것은 지겨운 가르침이었으며 과거의 폐허를 쓸데없이 힘겹게 탐색하는 일이었다. 불현듯 신비주의에 대한 숭배, 전승되어 온 신앙 형태들을 마치 모자이크 놀이를 하듯 끼워 맞추는 이 모든 방식에 거부감이 들었다. 피스토리우스! 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나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아기로 가득한 말투였다. 꿈 이야기나 한 번 더 해주시죠. 당신이 밤에 꾸는 진짜 꿈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 고리타분해서 말이죠.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피스토리우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나 또한 번개처럼 빠르게 수치심과 충격을 경험했다. 피스토리우스의 심장을 마친 그 화살은 나 자신의 무기 창고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피스토리우스가 이따금 냉소적인 말투로 내뱉곤 하던 자기 비난을 나는 지금 아기의 차 매우 날카로운 형태로 던져버린 것이다. 피스토리우스도 순간 그것을 알아챈 것 같았다. 피스토리우스는 곧바로 말을 멈췄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스토리우스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다. 이내 피스토리우스가 불에 새 장작을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 말이 맞네, 싱클레어. 자네는 영리한 친구야. 더 이상은 그런 고리타분한 것들로 자네를 괴롭히지 않겠네. 피스토리우스는 침착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피스토리우스가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진심으로 피스토리우스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나의 사랑과 나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감동적인 말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엎드린 채 불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피스토리우스도 말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엎드려 있었다. 불이 차츰 잦아들더니 이내 탁탁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사라지는 불꽃과 함께 그동안의 아름답고 내면적인 무언가도 다 타서 사라진 것 같았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내가 말을 꺼냈다. 짓눌려 건조하고 쉰 목소리였다. 내 입술에서는 마치 신문의 연재 소설을 낭독할 때처럼 멍청하고 무의미한 말들이 기계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었다. 아니, 난 자네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네. 피스토리우스가 조용히 말했다. 자네 말이 맞아. 피스토리우스는 잠시 기다렸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사람이 남과 맞설 때 정당할 만큼 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다. 내가 틀린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로 피스토리우스의 본질적인 약점과 곤란한 상처를 건드렸다. 피스토리우스가 자신에 대해 불신하고 있던 그 부분을 내가 건드린 것이다. 피스토리우스의 이상은 고리타분했고 피스토리우스는 과거를 탐색하는 사람이자
낭만주의자였다. 그리고 그 순간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왔다. 나에 대한 피스토리우스의 역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었던 것들을 정작 피스토리우스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할 수도 줄 수도 없었다. 피스토리우스가 나에게 안내한 길은 안내자인 피스토리우스를 능가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길이었던 것이다. 하느님 맙소사, 나는 대체 어쩌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파국을 예감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입 밖으로 내뱉었던 것뿐이었고 조금은 위트 있고 조금은 악의적인 작은 생각 하나에 넘어간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운명이 되고 말았다. 내가 부주의하게 저지른 작은 야만 하나가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심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피스토리우스가 화내며 자신을 변호하길, 나에게 소리를 지르길. 하지만 피스토리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만 있었더라면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미소까지 지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내가 피스토리우스의 약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찔렀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고마움 따위는 모르는 시건방진 제자의 공격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고 내가 옳다고 말하며 침묵했다. 피스토리우스가 내 말이 운명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나의 경솔함도 1000배나 더 큰 것이 되어버렸다. 공격을 할 때만 해도 나는 방어력을 가진 강한 사람에게 달려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때린 사람은 조용히 인내하는 사람, 아무런 말도 없이 항복해버리는 무방비 상태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라져가는 불꽃 앞에 엎드려 있었다. 불 속에서 빛나는 모습 하나하나, 구부러지는 목재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아름다웠으며 풍요로웠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피스토리우스에게 빚을 지고 있는 내 의무를 더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들이었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오래도록 피스토리우스의 방문 앞에 어두운 계단 위에 집 밖에 서 있었다. 혹시나 피스토리우스가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걸었다. 도시와 교회, 공원과 숲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나는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내 이마에 카인의 표식이 있음을. 나는 천천히 고민에 빠져들었다. 내 생각은 하나같이 나 자신을 비난하고 피스토리우스를 옹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와 정반대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나는 1000번이라도 나의 경솔했던 발언을 후회하며 다시 거두어 담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제야 피스토리우스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모든 꿈을 내 앞에 펼쳐놓을 수가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사제가 되어 새로운 종교를 선포하고 사랑과 숭배, 공양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새로운 상징을 세우려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피스토리우스의 능력도 사명도 아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과거의 것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머물러 있었으며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집트에서부터 인도, 미트라스 신과 아브락사스까지 피스토리우스가 아는 것은 너무 많았다. 결국 피스토리우스의 사랑은 이 세상이 이미 보았던 과거의 형상들에 매여 있었고 피스토리우스 자신 또한 새로운 것은 정말로 새로우면서도 또 달라야 한다는 것을, 신선한 땅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온갖 수집품이나 도서관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어쩌면 피스토리우스에게 주어진 직분은 나에게 그랬듯이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과 새로운 신을 제시하는 것은 피스토리우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갑자기 불꽃 같은 인식 하나가 날카롭게 튀어올라 나를 불태웠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직분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거나 수정하고 멋대로 지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새로운 신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세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깨어난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란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더욱 확고해지며 어디로 가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그 외에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란 결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크게 뒤흔든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결실도 있었다. 나는 미래의 모습들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가 많았다. 시인이나 예언자, 화가 등 나를 위해 예비되었을 역할들을 꿈꾼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문학작품을 쓰거나 설교하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코 그런 이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단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명이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그것뿐이었다. 시인으로 혹은 광인으로, 예언자로, 범죄자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결국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운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운명을 찾아내는 것이며 자신의 내면에서 온전하게 끊임없이 그 운명을 살아내는 일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자 대중이 가진 이상으로 도피하는 것이며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다. 새로운 장면이 두려우면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다. 수없이 예감했고 어쩌면 자주 표현했을지도 모를 그것을 이제야 비로소 경험한 것이다. 나는 자연에 던져진 존재였다. 불확실성을 향해, 어쩌면 새로운 것을 향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해 던져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소명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곳에서 비롯된 이 던져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그 의지를 느끼고 그것을 완전히 나의 의지로 삼는 것, 그것뿐이었다. 오직 그것뿐. 고독은 충분히 맛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예감하고 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고독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친구로 남기는 했지만 관계는 이전과 달라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아니, 사실은 피스토리우스 혼자 한 이야기였다.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제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지.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나는 새로운 종교의 사제가 되고 싶었어. 우리가 많은 것을 예감하고 있는 바로 그 종교의 사제 말이야.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야. 나도 알아. 전부터 알고 있었지. 나 자신에게 고백하지 않았을 뿐.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도 나는 이제부터 다른 사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오르간으로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언제나 무언가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오르간이든 비밀의식이든 상징이든 신화든 나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 그게 바로 내 약점이야. 나도 이미 알고 있어, 싱클레어. 가끔은 그런 소망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게 사치고 약점이라는 걸 말이야. 아무런 요구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을 운명에 내맡기는 편이 더 위대하고 올바른 일이겠지.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야. 자네라면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어려운 일이지. 싱클레어, 나는 가끔씩 그 꿈을 꾸기도 했어. 하지만 나는 못해. 그 앞에서 벌벌 떨지. 그렇게 완전히 벌거벗은 채 고독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불쌍한 한 마리의 연약한 개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온기와 먹이는 필요하거든. 가끔은 나와 비슷한 것들을 곁에서 느끼고 싶고.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운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말이야.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옆에 두지 않아. 온전히 홀로 서고 주변에 두는 것이라고는 차가운 세상 공간뿐이니까.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그건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는 예수와 같은 거야.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순교자들도 많았어. 하지만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지. 그들은 해방되지도 못했어. 그들 또한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것, 친숙한 것을 원했으니까. 그들에게는 모범과 이상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오로지 운명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범도 이상도 사랑스러운 것도 위로가 되는 것도 없어. 사람은 본래 이 길을 가야 해. 나나 자네 같은 사람들은 매우 고독해.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서로 기대고 있다는, 평범하지 않은 것을 바란다는 은밀한 만족도 있지.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 만족 또한 버려야 해. 혁명가가 되려고 해서도, 어떤 모범이나 순교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인 거지. 그렇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꿈을 꿀 수는 있었다. 미리 느낄 수 있었고 예감할 수 있었다. 완전하게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몇 번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았고 내 운명의 모습이 가진 단호한 두 눈을 보았다. 지혜가 가득할 수도 광기가 가득할 수도 있는 눈이었다. 사랑의 빛을 비출 수도 깊은 악의를 담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는 그중 한쪽을 선택할 수 없으며 선택하려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자기 자신, 자신의 운명뿐인 것이다. 피스토리우스는 안내자가 되어 그 길로 향해 가는 한 구간을 안내해 준 것이었다. 그때 나는 눈먼 사람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내딛는 걸음마다 위험했다.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시면의 어둠뿐이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길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사라지고 있었다. 내면에서는 데미안을 닮은 인도자의 모습이 보였다. 내 운명은 그 인도자의 눈에 적혀 있었다. 나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한 안내자가 나를 떠났어.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 서 있어. 한 발자국도 혼자서는 내디딜 수가 없어. 도와줘. 나는 데미안에게 그 종이를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보내려고 할 때마다 왠지 어리석고 무의미한 행동으로 느껴진 탓이었다. 나는 이 작은 기도를 외워 혼자 중얼거릴 때가 많았다. 그렇게 그 기도는 언제나 나와 함께했다. 그때부터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했다. 학창시절이 막을 내렸다.
나는 방학 동안 여행할 계획이었다. 아버지가 시킨 것이었다. 여행이 끝나면 대학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학과를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학기는 철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어차피 그 어떤 학과였더라도 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테니까.